여기요. 1, 2, 3, 4. 시집은 동두천 머나먼 곳수완이 물 건너는 사람 푸른 강아지와 놀다 바닷가의 장매 길의 신목 바다의 아코디언 파문 꽃차례 여행자 나무 기차는 꽃분대 주저앉아가 있고요. 시선으로는 따뜻한 정막 아버지의 고기잡이 산문집으로 바다 소금밥으로 가다듬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모골문학상 등 여기에 다 연극을 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작품을 갖고 계십니다. 현대시인을 우리 대한민국 현대시인을 얘기할 때 많은 시인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어떤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찾아오고 계신 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부님입니다. 늘 지금도 선생님 앞에 이렇게 쓰면 두렵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고 가슴이 떨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또 혼나면 어떡하나 늘 그런 위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모시고 좋은 말씀을 선생님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강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학원 강의는 거의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체를 거절해버리고 거의 뭐 칩거하다시피 집에서 다른 사람 글이나 읽고 답답하면 낚시나 하러 다니는 그런 그야말로 백수 신세입니다. 오늘 또 웬만한 강의는 제가 거절해서야 마땅한데 이건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시집이 나왔으니까 시집이나 같이 한 5, 6명 모여서 있는데 거기 선생님 와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우리 귀한 주병을 대학원에서 제가 지도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제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 오니까 오히려 제자들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뵙게 돼서 과연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제 나이쯤 되면 특별한 아주 기억력이 좋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뭘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령 두서없기 마련인데 오늘은 아마도 내 시집이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시집을 두고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일관성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잊어먹고 고집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뭘로 그래도 시집을 아무리 시집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집에 실려있는 시가 54편인가 58편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양하게 많은 각자의 시편들이 뿜어내고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함께 묶어서 시집으로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해낸 게 요즘 내 취미가 낚시니까 낚시 얘기나 한 시간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시집 속에는 실제로 낚시와 관계되어서 쓰여진 시가
대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제를 세워서 이야기를 할 만하고,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낚시를 다니면서 이 건져 올린 시들, 그러니까 낚시에 물고기처럼 저절로 물고 올라온 그런 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 몇 편을 보태어서 뭐 옛날 얘기, 지금 얘기 뭉뚱그려서 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자랄 때 이미 이 낚시가 아니라 그때는 고기잡이죠. 어로를 직업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 이렇게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동란이 끝났을 때, 우리 전란이 끝났을 때, 제가 4살 때인가, 동란이 벌어졌을 때군요. 4살인가, 그래 됐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의 휴전으로 집안이 아주 황폐화되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야 뭐, 그럭저럭 다녔지만, 중학교 때부터 학비가 없어서 못 가거나, 또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닿지 않아서 제때 진학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령 저보다 3살 터울로 손인 형하고, 그 형은 중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중학교에 못 가서, 또 형은 고등학교에 못 가서 어디 취직 자리나 그때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형도 서울로 올라갔었고, 저는 또 너무 어리니까 집안에서 빈둥거리면서 학교에 못 가고 놀았던 그런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김학로 시인까지 나타나서 내 얘기를 방해하려고 그런 처지가 되어서 상당히 어린 마음에도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형하고 이 춘삼을 이 볕 좋은 마당귀에 앉아서 둘이 그렇게 토닥토닥 장난치고 있었는데, 집 앞을 지나가던 우리 형님의 담임 선생님의 눈에 띄어서 뒤늦게, 그러니까 4월이 입학식이라고 하면 4월이 훨씬 지난 5월 초인가 뒤늦게 학교에 진학해서 어렵게 공부를 이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제때 공부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 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시험 때가 되면 등록금을 못 내서, 그건 납부금이죠. 납부금을 못 내서 그때마다 쫓겨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런 경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한 것은 내 소원이 아니다. 나는 뭐 공부할 사람도 아니고, 또 학교에 가봐야 남들처럼 뭐 그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잦았고, 그러다가 어영부영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갑작스레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비록 뭐 어린 마음이긴 할 테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은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자란 이곳이 워낙 궁벽한 곳이죠. 강원도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꼬리를 이렇게 길게 끌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문득 그걸 끊어서 경상북도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읽어보다 보면 너와 집 한 채 같은 데는 이상한 지명이 나옵니다. 강원남도 울진군. 강원남도가 있을 턱이 없고 울진군이 서로 강원도에 소속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행정구역은 경상북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궁백진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도 뭐 시골 학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궁백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이 여러 형제 중에서 그래도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직업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징어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배는 아다시피 연안에서 어로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서너 시간, 아무리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서너 시간 먼 바다로 나가서 밤에 불을 밝혀놓고 오징어를 채낚기를 합니다. 낚시에 걸어 올리는 채낚기. 저는 그 먼 바다에 도달하는 도중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멀미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튿날이었고 배는 잔잔한 물길을 타고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밤새 그런 경험이 제 결심을 흔들어 놨습니다. 나는 배를 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배는 어부가 되는 것은 내 직업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럼 뭐 할 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또 생겼는데 그때 제 결심이 어쨌든 등 뒤로 솟아있는 그 태백산맥 이 줄기가 동해안을 스쳐 흐르면서 1000m 가까운 산들을 연달아 이어놨기 때문에 저희 7번 국도 옆은 마치 시렁에 매달린 길같이 아주 협소한 분지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 산맥을 넘어서 도시로 나가야만 내 살 길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자 도시로 이 산맥을 넘어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제 생각엔 달리 보이지 않고 다시 생각해로 공부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이 섰던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중학교 1학년 수학책, 영어책을 펴놓고 뭐 학원이 있을 턱이 없고 한반 학생이라 봐야 고작 5, 60명 밖에 안 되고 학교 규모가 워낙 적어서 중고등학교 다 쳐야 한 2, 300명 되는 그런 시골 학교니까 뭐 달리 누구한테 조언을 얻을 수도 없고 제가 제 일을 해결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한 2년 공부를 했죠. 제 딴엔 이 축자사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결국은 뭐 야반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산맥을 넘어서 고향을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제 직업에서 고기잡이는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 뒤로 한참 시간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기까지 30대 중반까지 낚시하고는 담을 쌓았는데 어느 날 같이 있던 동료 교수가 붕어 낚시를 가자고 저를 꼬드겨서 그 붕어 낚시 따라 나섰다가 옛날에 잠재되었던 바닷가에서의 낚시질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유일한 취미가 낚시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낚시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지금 낚시론을 이야기할 텐데, 저하고 같이 한번 낚시론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낚시꾼 또는 어부 옆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낚시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낚시를 잘 모르는가, 고기에 관해서 전혀 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양으로 따지든 질로 따지든 그 사람들이 한 10마리를 잡으면 저는 한두 마리 잡는 게 고작인 그냥 초라한 낚시 솜씨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낚시가 뭐길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별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어느 취미나 공통성이 있지만 이 취미는 취미라고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게 몰두가 필요하죠. 몰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덩달아 늙어가는 바람에 일흔이 넘어섰는데, 한 5년 전부터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거기 몰입해 있는 겁니다. 요즘 저는 집에서 밥 얻어먹기도 좀 힘듭니다. 집사람이 걸비도 하면 카메라 들고 새벽에 가거나 뭐 아침에 나와버리거나 저녁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올해만 해도 외국으로 한 4번인가 갔습니다. 미얀마, 인도, 뭐 티베트, 저기 또 몽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러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둘이 사는데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무슨 요즘은 이제 이 혼자 살기 좀 편한 세상이 돼서 먹는 건 뭐 그럭저럭 해결합니다만은, 그러나 집을 혼자 지킨다는 게 적막하기도 하고, 또 들어 저녁이 되면 괴기스럽기도 하고, 내가 다 늙어서 이렇게 꼭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자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몰두하지 않으면 죽어서 그럼 몰두할 건가? 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낚시를 자유롭게 가는 걸 허락받은 만큼 여행도 뭐 멋대로 가시라. 그 다음에 사진 찍으러 뭐 좋다. 뭐 점심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게 뭐 단순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은 적고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마저도 못하겠지만 활력이 있는 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분명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낚시는 우선 몰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취미보다도 몰입이 필요합니다. 요 근래 보니까 무슨 채널 18인가 여기에서 도시여부 해서 그 떠들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광대대로 모아놓고 TV 시청률 올리려고 하는 거지. 낚시를 그렇게 하면 그 뭐 말하자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다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몰입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게 되면 그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선 낚시도 우선 몰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6가지 정도로 낚시의 특징을 지금 요약해 보이려고 합니다. 첫째,
낚시 취미는 좋아해야 합니다. 본인이 낚시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 친구들 중에서 너 낚시하러 갈 때 뭐 횟감도 잡아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곁에 앉아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끔 이제 낚시터 데리고 가기도 하고 낚시배를 태워서 함께 낚시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낚시에 전혀 취미가 없어요. 낚시 그 기다림, 정적인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뭐 배 타고 머리미하면서 출렁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못 견뎌하고 금방 거기서 멀어지는, 그건 취미가 아닌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일단 잡아오는 고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잡아오는 고기 이상의 관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데는 뭐 누구나 다 호감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정작 그렇게 부단하게 자기를 투자해야 되는 취미에 관해서 기호가 있는가? 기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낚시터에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낚시를 좋아하는 이 바탕, 이런 것이 우선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낚시와 연관된 상식을 부단히 수집하고 익히고 쌓아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어디에 살고 또 언제 잡히고 언제 회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잡아내는가. 가령 오징어를 잡는 걸 갖고 가령 칼치를 잡는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죠. 오징어 잡는 낚시는 따로 있고 칼치 잡는 낚시는 따로 있고 방어를 잡는 낚시는 또 따로 있고 그 다음 돔을 잡아 올리는 낚시는 또 따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 가야 어떤 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잡는가. 이게 전부 상식에 해당됩니다. 아주 많은 상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나이든 또는 젊은 그 낚시 세계도 프로가 있는 겁니다. 프로에 가까운 그런 이 전문가들 옆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낚시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초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부럽죠.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낚시를 하면 괜히 쪼그라들긴 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 한 가지라도 배우고 싶은데 몸으로 익힌 그런 그 기량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난 낚시 상식을 더 키워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고수들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낚시에 관한 글을. 그걸 보고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나름대로 이 스스로를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부단한 연마와 기량을 길러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량을 연마해야 되고 또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런 것이 축적이 되어서 말하자면 뛰어난 낚시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웬만한 수준에 이르고 또 더 이상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을 키워가야 됩니다. 얘기를 해보면 낚시 같은 취미에 그렇게 자신을 키워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집 사람을 보고 놀라는데 우리 사람이 뭘 얘기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듣는데 요즘 각 구청마다 또는 시마다 문화 강좌를 열어서 카메라에 관한 카메라 지식을 전파하고 사진 찍는 이 법을 가르치는 강좌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강좌를 들으려고 집사람은 때로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장을 겨우 받아가지고 하는데, 집사람이 강의를 듣고 와서 녹음한 걸 풀어가지고 자기 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강좌를 적어도 3번인가 4번인가 겹쳐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도 컴퓨터를 잘 못하는 집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포토샵을 꺼내놓고 그걸 줄였다, 늘렸다, 집었다, 다시 보탰다. 그러면서 배워온 것을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 낚시인들 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기량이 늘겠습니까? 기량을 키워가는 것은 어쨌든 부단한 연마가 필요한 겁니다. 비싼 얘기입니다만은 또 수고로움을 감내해야죠. 수고로움을. 낚시를 가려면 저는 어떤 때는 아침 6시 이렇게 모여서, 심지어는 요즘 옛날에는 그냥 이 연근해만 돌아다니고 집에서 가까운 곳 차 타고 차 끌고 가서 낚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낚시하러 갔다 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어디로 다니는가 하면 여수, 거제, 목포, 또 심지어는 저 서해안, 서천, 신진도, 또 저 통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울진까지 가서 대구를 잡습니다. 어떤 데는 1m짜리 대구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려면 혼자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낚시회에 신청을 하면 낚시회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리무진 버스에 태워서 밤새 가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가든가, 칼치 낚시 같은 경우는 밤에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가서 점심 먹고 배가 출항합니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배가 멀미약은 물론 먹어야죠. 그래 배가 3시간, 4시간 출항해서 해가 지는 무렵에 불을 휘황하게 밝히고, 그럼 낚시를 시작해서 이튿날 새벽까지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죠. 넉고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민물 낚시하는 사람도 그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산을 넘고 덜을 건너서 그러고 낚시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취미에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골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가 새벽에 만나서 그 무거운 골프채를 치고 이거 그런 식으로 그걸 누가 3시간, 4시간 걸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게 다 취미니까. 이게 생업이면 이 힘이 없다. 투쟁도 하고 월급 올려달라 그럴 텐데 생업이 아니라 이게 취미니까. 취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어쩌면 이 놀이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낚시를 한번 하고 오면 고단해서 한 하루 정도는 완전히 뻗어서 운신을 못할 정도지만 어느새 그 고단함이 지나가면 머리도 맑아지고 왠지 모르게 이 몸에 활기가 차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고단함을 극복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수고로움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을성을 길러야 합니다. 낚시도. 물고기가 미끼를 집어 던져서 낚싯대를 들이문다고 해서 덥석 뭡니까? 아니지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약한지, 물고기도 물고기 고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고려해서 이걸 물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유인하면 이게 진짜 가짜니까 그걸 물고기 나름대로 판별을 해야죠. 그러니 금방 고기가 낚이는 게 아니라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낚시 세계에도 프로가 생기는 거죠. 프로가. 그래 고기가 너무 흔하던 제 어린 날 같이 이 바닷가에 나가면,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만, 바닷가에 나가면 이 고기가 노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 감성돔 새끼들이 배를 뒤집으면서 휘뜩휘뜩 지나가면 그 물속에 하얀 종이짝 같은 게 이렇게 뒤집어서 찌면서 지나가는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연안의 어느 바다에도 그렇게 고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어장원은 고갈돼 가고, 또 중국이 민물고기나 먹던 중국 사람들이 바다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 20억 인구가 고기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배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 쇠창살을 꽂고 우리 연안을 헤매는 거죠. 우리 연안만 헤맵니까? 지금 아마 세계 어로의 근 60%에 가까이가 중국 어선들이 마구잡이로 잡아제키는 겁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이 물고기도 고갈이 되어서 아마도 우리가 물고기 구경을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염려가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물고기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낚시를 갔다 오면 뭔가 자기가 한 실행에 관한 반성과 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갖고 온 이제 낚시 도구들을 던져놓기는 하고, 또 다음 낚시 갈 때 새롭게 막 꺼내가지고 만나서 또 낚시 간다. 우선 도구부터 바닷물에 녹이 슬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의 없는 낚시꾼한테 물고기는 물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고기를 못 잡았나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안도 해보는 부단한 어떤 이 피드백이 있어야만 될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뭐하고 흡사합니까? 시쓰기하고 흡사하죠. 시쓰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명작을 쓸 수 있다. 또는 나한테는 준비가 필요 없다. 나는 타고난 시인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그냥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우선 시쓰기 출발은 이 호기심과 몰두에서 비롯합니다. 시 쓰는 사람은 일단은 시에 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사 위에서 우선 시에 관한 지식들을 포괄해야죠. 낚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시에도 시쓰기에 관한 지식, 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시를 잘 쓸 수 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건 하지 않지만 작은 공방이 하나 있어서, 집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내가 시 쓰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퇴직하자마자 조그만 이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독서실에 거의 날마다 출근합니다. 가령 평일날은 일과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앞에 보이는 우면산에 올라가서 1시간 반 동안
이 중턱을 걸어서 산은 높은 데 올라갈 기운이 없으니까 중턱을 걸어서 1시간 반 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우선 이런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때부터 집에 있지 않으려고 하죠. 내려가서 책 읽는 독서실에 가 있습니다. 산을 산책하다가 뭔가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럼 메모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낚시하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메모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메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그래도 뭐 여러 사람들이 시집을 보내주고 또 거의 뭐 잡지는 시잡지는 빼지 않고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잡지 한 권 읽는데도 대강 한 서너 시간은 꼼꼼히 읽으려면 그렇게 걸리고 대충 건성건성 읽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면회하려면 일일이 면회하려면 대강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날마다 그걸 읽어내는 게 소일거리입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저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책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써보고 그런다는 얘기죠. 바깥 나들이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시간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요즘은 한 시간 조금 넘으면 눈이 좀 아른거려 와서 한 10분 좀 쉬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읽고, 또 접어뒀다가, 또 그러면 또 한참 쉬고. 그러나 어쨌거나 1시쯤 돼 내려와서 그 정가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한 5시 좀 넘어서 돌아가니까 평균 잡아 우리 집하고 불과 5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 한 4시간 정도는 끊임없이 책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도 뭐 물론 그러리야 짐작하지만 저만큼 잡지에 나온 시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그런 독자들이 또 있겠는가. 그 수많은 잡지들을 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시집과 잡지, 논문학 관계서적이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만 책상 아래로 내려가죠. 읽어야만. 그러니까 그게 뭐, 근래 중국 갔다 오고 뭐 하느라고, 소화하지 못한 책들이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축적되어서 아마도 제 사고를, 다소 유지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시인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써보낸 엽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엽서인가. 예. 아주 내가 꼭 한두 마디 언급해야 될 그런, 좀 특이하거나 감명받은 책이 있으면, 책을 빙자 삼아서 짤막한 엽서나 또는 짤막한 편지를, 예, 고맙다고 써보냅니다. 한 분 계시니까 아마 한 5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답장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럴 필요를 안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듭 자신을 연마하면서 기량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온전히 몸에 스며들도록 이 애를 쓰는 게 어부들의 삶인 것처럼 시인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인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시인이 이 좋은 작품을 낸다는 건 뭐 그건 타고난 천재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작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안 씌어진, 낚이지 않은 고기가 어부를, 이 낚시꾼을 유혹하듯이
안쓰이진 시는 시인을 유혹합니다. 아마 대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대작을 내가 썼다 이렇게 자신한 시인들은 흔치 않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정말 좋은 작품은 내가 쓸 수 있겠지 그런 희망 속에서 끊임없이 도래에 가까운 작품들을 써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위해 헌신하듯이 시인은 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낚시를 하면서 나는 어떤 시를 이제 낚아 올렸는가? 제가 낚시를 하면서 낚아 올린 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따로 복사를 해온 이 복사지에 있습니다. 제목이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그거 있습니까? 그래요. 버터플라이. 예. 버터플라이. 뭐 수영 여러 종목 가운데 버터플라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렇게 접영, 이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양팔을 펴고 이렇게 버터플라이. 물고기에도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열대성 고기인데 정말 나비처럼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꼭 한 가지 모습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짐작에는 이게 버터플라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고향 앞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동해의 이 중간 지점이 되니까 그런 고기가 좀처럼 잘 안 잡힙니다. 이 열대성 물고기인데 언젠가 제주도 근해에서 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그마한 버터플라이를 잡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연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저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점차 위로 올라와서 우리 동네 앞바다 동해 중간 지점에서도 잡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시입니다. 버터플라이. 이 물고기가 왜 여기서 잡힐까? 노랑 바탕에 잿빛 줄무늬, 양쪽 지느러미를 활짝 펴도 작은 나비만한 물고기가 낚시를 물고 올라온다. 한생을 바꿔놓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라도 남의 먼 섬이나 그보다 더 아득한 열대해점에 이곳으로 이사한 물밑 사정. 땅 위에서는 짐작이 안 되지만 일렁이는 수면과 속의 해류 사이로 펼쳐지는 물고기들 고달픈 접영. 버터플라이로 더듬어온 몇 마리 유목이 흐르는지 보이지 않는 물 밑으로 나비 한 마리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쓴 시는 아니니까 낚시꾼이 쓸만한 시죠. 그러니까 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몰두하는 취미 속에 어쩌면 수많은 시가 잠재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지에서 저 그늘로 하는 제가 8월 마지막에 낸 시집인데 여기도 낚시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심에 길들여지지 않는 장림 물고기 한 편만 읽어봅시다. 한 편 나중에 더
보죠. 12페이지. 수심은 뭐 근심이 아니고 이 물의 깊이입니다. 물고기가 바닥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떠서 회유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 아주 연하니만 붙어 사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먼 바다에서 겨우 만나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수심에 길들여지지 않는 장림 물고기, 100kg이 넘는 돛돔이 잡혀 바닷속 물기를 궁금하게 하지만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기진한 어부에겐 뱃전에 눕혀놓은 가오리가 괴물 같아. 추가 도달하는 곳 해저라 해도 상상이 도달이란 깊이라면 경악할 뿐. 수심을 몰라 닿지 못하는 바닥에 무엇이 사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내가 떨어뜨린 한 편이 가라앉아 심란해진 마음 이리저리 뒤척거리지만 우리 심성 어디에 공포를 동반한 심해가 있어 내려갈수록 캄캄하게 좁혀진다면 나는 옴팍진 해구를 건너뛰는 장림 물고기와 다름없으리. 빛을 엿보는 자 내 안에도 있어 흑암이었을 때 그 기미를 끌어안으면 무언가에 갇혀 있다가 활짝 젖혀진 상상들은 그렇게 이어진다. 심해의 비밀처럼. 저 산봉우리에 조개 무덤이 발견되지만 일생을 함가한 자의 등을 은밀하게 떠미는 절벽 해구 따로 있을까 싶어 지르름이 꿈틀거린다. 이 생활에 비어있는 우리가 좀처럼 알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고 시간을 소비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유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또 사라지는지 그 연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 비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이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여진다든가 그걸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어쩌면 모르는 것이 삶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으로 남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이 바다 밑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덩달아 우리는 이 삶의 이 곡절과 결말에 관해서 그걸 겪어내는 주체의 처지에 해당되지만 그 주체조차도 비위에 가득 쌓여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곡간과 같아서 서로 젖힌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 문득 저 깊은 바다 속에는 심지어 남해 이제 칼치 잡으러 가면 저 선장이 삐해서 낚시줄을 바닥에 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내려가는 길이가 100m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건 뭐 우리 연안이 얕은 데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경우니까 그렇지만 동해에 가면 한 500m, 뭐 심지어 1500m, 저 깊은 해구는 7000m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 생활의 비위가 그렇게 깊다면 그 겹겹이 쌓여 있는
저 밑바닥에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건져 올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덩달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 이 도톰이란 것은 돔 종류인데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잡아다니는 어부들이 부산에 살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 올리는데 보니까 장정 한 5명이 달겨들어도 그걸 못 끌어 올리는 겁니다. 큰 돔 종류의 이 참돔이나 이 감전돔, 그는 같은 이 어종에 속하는지 모르긴 합니다만 100kg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고기가 사는 물 밑에 또 그보다 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우리 생의 바닥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까? 아마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그걸 제대로 잘 모를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주 가볍게 쓰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죽음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또 무거운 시가 되는 겁니다. 둔벙속 붕어. 둔벙은 큰 저수지가 아니고 작은 동네 논둑을 따라 걷다 보면 들어 이제 물이 모자라면 퍼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그만 이 못이 있습니다. 그런 못을 둔벙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사투리에서 온 말인데 이제는 표준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섞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서술에 가까운 이야기. 그걸 서사라고 말하기 좀 그런, 이 시 속에도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둔벙속 붕어. 둔벙의 물 다 퍼내면 거기 살던 물고기들 어디로 숨을까? 진흙 바닥에 처박혀 질척거리는 발자국 추스르며 논둑길 따라 걷다가 내 딴엔 없는 낚싯대도 펼쳐놓고 앉았는데 키 큰 벙어리가 옆에 와서 내 낚싯대로 연신 손바닥만한 붕어를 걸어내는 것이다. 방중 너머로는 누군가 투신해서 푸르다는 바다. 그 꿈을 다 퍼낼 수 없어 우리는 풍파를 모르는 둔벙이나 가끔 살피는데 보기보단 깊지 않은지 동네 청년들이 모터를 걸어놓고 바닥재 비워내곤 했다. 오늘은 둔벙둑에 소방차가 서 있다. 경찰까지 보이니 커다란 호스로 물을 콸콸 뽑아내는 사람들 곁에서 바닥이 언제 드러나나 한참 기다리고 섰다가 꽤 지체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여자는 없었고 살이 다 틀린 사체가 발견되었다 한다. 그러고 보니 나는 몇 해 동안 그 둔벙속 붕어를 졸였으니 식인 물고기의 먹이사슬 위해서 생각을 뜯었던 것이다. 어릴 때 이 동네 그냥 신우대나 꺾어가지고 거기다 끝에 낚시줄을 매달아서 동네 둔벙에서 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지렁이를 파가지고 지렁이를 끼워서 어느 한놈으로 문득 웬 건장한 청년이 와서 어버버버 하면서 낚싯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빌려줬더니 그 작은 둔벙에서 손바닥보다 더 큰 붕어를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도 저 벙어리가 훨씬 낚시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기억이 나서 이 시에 갖다 쓴 겁니다. 벙어리는 웬 벙어리가 등장하는가? 제 추억 속의 벙어리 있죠. 낚시는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세계인지도 모르죠.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붕어를 잡아서 저는 민물고기는 즐겨 먹질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붕어는 식용이 되니까 먹으려고 꼭
잡는 건 아니래도 그렇게 잡게 되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바다에 투신했다는데, 바다에 투신해서 빠져 죽었을 텐데, 그 사체를 쉽게 찾지 못한 그런 그 기억이 저한테도 있는 겁니다. 배 타고 이 양미리 처리된 초겨물인데, 배가 이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다가 갑작스레 풍랑이 들이닥쳐서 배들이 엎어지고, 결국은 이 풍파 때문에 구해내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 앞에 보이는 데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문득 생각났죠. 그렇다고 바닷물을 다 퍼낼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을 찾아낸다고 바닷물은 다 퍼낼 수 없죠. 그러나 둔봉은 또 어릴 때 추억에 보니까 이 동네 청년들이 모터를 걸어놓고 물을 콱콱 뿜어내고 그 속에 있는 고기를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 고기잡이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보니까 그 둔봉 옆에 소방차가 서 있고 경찰차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느 집 며느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르게 실제로 사체를 찾아가지고 건져 올려서 가만히 대기를 덮어놨다가 운구하는 걸 봤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은 이 골뱅이 같은 것들이 이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발도 튀어나오고 머리도 이렇게 보이는 사체를 어린 날 사건의 호기심 때문에 그 근처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건 지워버렸죠. 정작 건져낸 것은 사체가 아니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살이 다 틀려버린 뼈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는 시적 트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온전한 서사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서사를 비틀어서 현실과 교묘하게 환상이 섞여들도록 하는, 그건 아마 이 시를 쓰면서 이런 전략이 이 시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요즘 그동안 제가 써온 시가 리얼리즘에 가까운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엔 많이 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은 리얼리즘을 환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환상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왜곡시키는, 그렇게 해서 무언가 우리 삶의 또 다른 단면을 한번 뒤져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는 마지막 낚시 시일 텐데 한 편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아마 선생님들 프린트로 갖고 계시겠죠. 아버지의 고기잡이. 어제가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어제 12월 21일 양력으로 따져서 그때 제가 신춘문예 심사를 김성희 시인하고 함께 아버지가 언제 임종이 될지 몰라서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언제 임종이 될지 몰라서 이 마음 졸이면서 우리 집 아래 그 네거리 저 다방에 이 찻집에 김성희 시인을 오라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심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에 그 시골에 계시다가 그 편찮은 서울로 급하게 오른 아버지가 그 사이에 임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춘문예 심사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데 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9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원래 28년이 된 셈이죠. 그런데 근래 아버지가 꿈속에는
가끔씩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꿈이 하도 생생해서 깨고 나서 잠이 안 오고 그 꿈의 줄거리를 적어봤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허름한 주점, 음식 식당인가 주점 앞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매제하고 저희 여동생 남편인 매제하고 아버지가 같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 창 너머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거기 계시길래 창을 열고 여기서 뭐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저 하신 말씀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는 듯이 내가 이서방한테 돈을 50만 원 달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꺼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제가 아버지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그 이서방한테 돈 꺼달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저 돈 필요하시면 50만 원 드릴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기일이 가까우니까 그런 어떤 모습.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경도인가 그렇게 교토에서 염색 공장 직공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잠깐 나오셨다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시고 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고 혼자 또 들어가서 직공을 계속 하셨는데 그럼 어머니가 이 혼자 시집살이 하기가 참 벅차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일본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머니가 억척스럽고 재주가 많으시니까 염색 공장을 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염색 공장을 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게 이제 2차 대전 말기죠. 일본이 패망하기 한 1년 만쯤에 아버지 생각이 아직 젊으니까 거기 오래 계시다 보면 혹시 이제 전선이라도 부역으로 뽑혀 나갈까봐 공장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중석 광산을 인수를 해서 중석 광산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분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광산이니까 거기 계시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 일본이 패망하고 그 어영부영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벌어온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또 그 사이 사놓은 땅들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6.25 사면을 동란을 맞은 겁니다. 아버지가 3남 2녀의 맞이신데 동생들을 다 일본에서 돈 벌어서 번 돈으로 공부도 시키고 상갑학교도 진학하고 그 덕분에 큰 삼촌은 전문학교까지 나왔다가 학병에 끌려가서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이 남진하의 포로 수용소 이 경비 이 하사관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1년 뒤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러리라 짐작돼요. 작은 삼촌은 예전에 경신학교가 해방 뒤에 경신중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5년제 학교를 졸업받고 군사영어학교가 개설되었을 제일 먼저 그 입교를 해서 전란전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삼척지구 방위군 책임장교로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식 군인들이 없었고 방위군들이 창설되어서 국방의 임무를 대신하는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님이 큰 고모님이 일찍 시집 가서
우리 그 시골에서도 상당히 이 학식이 높은 집안하고 혼인을 맺었다고 좋아했던 그런 처지였는데, 동난을 맞으면서 그게 일거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선 큰 삼촌하고 고모부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서 동난이 벌어지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총살당했어요. 동네 앞에서, 이 바닷가에서. 그러지 그 작은 삼촌이 중위 계급장을 달고 삼척지구 방위군 장교를 했던 작은 삼촌이 미군이 폭격기가 9월 28일인가 참전을 시작했는데, 9월 28일인가 6월 28일인가 뭐 참전을, 6월 28일이겠죠. 참전을 했는데 오키나와에 떠서, 그런데 이 동해안 쪽으로는 이미 북한군들이 미리 내려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뭔가 명령을 잘못 받았는지 삼척읍 사무소에 포격을 해버린 겁니다. 읍 사무소에서 작전 지휘를 하다가 천장을 뚫고 내려온 이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우리 작은 삼촌이 뭐 후송도 못 되고, 이미 더 아래는 적체화가 되어버렸으니까 후송도 못 되고 집에 와서 일주일인가 앓다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그럼 뭐 식구들이, 그 많던 식구들이 절반이, 동생들도, 사촌 동생들도 그렇고 뭐 홍역을 앓다 죽어버리고 뭐, 그래서 동난을 경험하면서 이 식구들이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붕괴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정작 집안을, 할아버지도 안 계신 집안을 이게 맡아서 꾸려나가야 할 아버지가 실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도 그 힘든 고비를 그때 넘기셨죠. 피난 가다가 보국대 차출되어서 전쟁 물자를 지고 실탄을 지고 고지로 올라갔다가 중대가 전멸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중대장하고 2명 겨우 살아서 내려오는 그런 봉변을, 그런 어려움을 닦고 난 뒤에 아마 집안이 그렇게 황폐해져 버리니까 삶의 의욕이 꺾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체 뭐 농사 짓는 거, 뭐 농사도 못 지으시지만 거기에 힘을 조금 보태기는 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마지 못해서 일하는 흉내를 내긴 했지만 거의 일을 하시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그 수심에 쌓여서 일생을 보내신 겁니다. 물론 연세가 더 들어서는, 더 드셔서는 예전 같은 그런 모습 아니고 조금 삶의 의욕도 가지려고 하긴 했지만, 그러니 그 대식부를 건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좀 억척스러운 면이 있어서 다산형이고, 그럼 뭐 지금 뭐 세상에 하면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11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럼 다 살아가지고 축구팀을 조직했으면 딱 맞는. 우리 김학로 시인이 축구를 아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축구팀을 조직했으면 우리 집안에도 명문팀이 하나 생겨날 정도로. 근데 뭐 절반 이상이 여자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도 있고. 또 이 시집에도 내가 수수께끼 같이 버텨놨습니다만, 어떤 동생은,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은 20살이 넘어서 21살 때인가 죽었습니다. 그래, 지금 남아있는 형님도 돌아가시고 누님도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 11명 중에서 그래도 많이 남아있죠. 7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에 그 아버지가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먼 산 바라보듯이 밖을 내다보시던 아버지. 내가 낚시를 하면 먼 데서 이렇게
혼자 물끄러미 지켜보시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도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해대고 혹독하게 하면 그 한두 마디 거들다가 어머니한테 혼나시는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 그 여러 모습의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자기 생을 놔버리듯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젊은 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제때 못 가고 이렇게 등록금 때마다 쫓겨 집에 돌아왔을 때 또는 뭐 하루 종일 할머니가 자식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거의 뭐 반 미친 듯이 그 한때는 사셨는데 오래 사시긴 해도 어린 날을 업고 이 밤매로 혼자 가십니다. 골짜기 밭이 있어서 그건 둔뜨게 앉혀놓고 하루 종일 밭을 매시면서 무언가 끊임없이 지어 부르는 한스러운 그 노랫가락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집안의 어떤 형편하고 관계가 되지 않느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겠느니까. 뭐 실제로 고생하는 건 없었죠. 학교 못 가면 놀러 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아도. 그럼 먹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대식구가 그렇게 뭐 풍족하게 먹지를 못하고 끼니를 굶을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어떤 필연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더구나 돌아가기 1년 전에는 제가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미국으로 솔가해서 가야 되고 그때 이제 지금 사는 집입니다만 저는 한 집에서 지금 30몇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인데 그 단독주택이니까 누군가가 와서 봐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 어머님이 기도원을 여셨고 거기에 아버지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마당이나 쓸고 그러게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지켜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침 시집 안 간 여동생이 하나 있고 해서 불러 올려서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고 저는 교환교수로 미국으로 갔죠. 뒤에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 일생에 가장 활기가 차 계셨을 때가 그 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들으니까 손수 돈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육촌 동생이 거기 같이 연락이 돼서 서울에서 둘이 만나 점심도 먹고 영화 구경도 하고 그러면 즐겁게 그 1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제가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머니의 그늘로 내려가셨어요. 그 내려간 그 해 여름에 마당에서 2번인가 3번 쓰러지시고 이 갈무리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말라서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채임 정도 지켜보지 못한 사이에 돌아가셨죠. 그게 어제가 기이었으니 이 아버지의 고기잡이는 바로 그 느낌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한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어부란 직업이 아주 상징적으로 쓰이게 되면 고기만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낚고 누구나 자기 몫의 고기잡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나는 내 몫의 고기잡이만 생각했지 아버지 몫의 고기잡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란 게 그 아버지의 삶에 비춰보면 아버지의 타산지석의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아이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로의 책임을 다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안 계셨더라면 저는 아마 내 생에서 훨씬 더 게으르게 살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아버지의 고기잡이. 열목의 눈병이 도졌는지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나와 내 어로가 궁금해지신다. 그러면 나 아버지의 계류에서 다시 흘러가 검푸른 파도로 솟아 뱃전을 뒤흔드는 심해에 낚시를 들이우고 바닥에 닿는 옛날의 먼미에 시달리기도 하리라. 줄을 당기면 손안에 갇히는 미세한 퍼득거림조차 해저의 감촉을 실어 나르느라 알 수 없는 요동으로 끌려올 때 물밑 고기들이 뱉어놓은 수많은 기포 사이를 시간은 무슨 해류를 타고 용케 빠져나갔을까. 건져 올린 은빛 비늘의 저 선연한 색티, 갓낚은 물고기들 한 겹 제 물무늬로 미끈거리듯 아버지의 고기잡이는 그게 새삼 벗어버리고 싶어지신 걸까. 마음의 갈매기도 몇 마리 거느리고 바다 생사를 찢으며 아침 노을 속으로 입에는 돌아갈 테지만 살아있음이란 결코 지울 수 없는 파동, 그 숱한 멀미 가득 실었다 해도 모든 만세는 쓸쓸하다. 마침내 비워내고선 무얼 씻기도 버거운 저기 조각들처럼. 우리가 저마다의 요로에서 가득가득 만선의 깃발을 달고 돌아올지라도 담았던 걸 결국 다 비워내고 다시 세월호에 맞서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